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도 그 스트리밍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상욱의 아파트 가치가격 연구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라와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또 발표된 월간 주택가격 동향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F코는 이거는 운영자도 구독을 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희한한 시스템이어가지고 저도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업로드한 컨텐츠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그 독후감을 쭉 썼는데, 이 책을 진짜 굉장히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내용의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냥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내부에 그동안 버냉키로 대표되는 제로금리를 선호했던 그런 사람들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파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월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줬던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만한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어차피 또 그 연준 FMC도 있다 보니까 FMC 대비해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요 뉴스들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랑 오늘 나왔던 뉴스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격 강세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몇 달째 강남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는데 특히 대형평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구정 신현대가 61평 63억으로 거래가 됐는데, 압구정이나 이런 반포 같은 지역은 거의 그 사세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이런 숫자를 들었을 때 이게 되게 현실감이 없는 숫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고가를 찍었다는 게 결국 어느 정도 키 맞춘다는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주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7월 셋째 주에 주요 신고가 탑10 아파트도 보면은 압구정 신현대, 청담동에 있는 동양파라곤, 이것도 엄청 대형 주택이거든요. 여기 파라곤이라고 그 옆에 린든글로브랑 같이 있는데 청담동을 대표하는 굉장히 고급 주택이고요. 또 여기 타워팰리스, 레미안 대치팰리스 대형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한양오차도 압구정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는 거고, 미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금 강세가 나타났던 게 6월, 7월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강남권도 청약이 많이 있는데, 이 청약이 좀 관심을 끄는 이유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4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민간 택지에서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딱 4개가 남았고, 그리고 오늘 호갱노노 검색 1위 단지가 보시면은 용산 호반 서밋 에디션이라는 이 단지가 또 검색 1위 단지인데, 여기도 용산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상제가 로또 청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도 있어야 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서울에서 특히 도심권이라든가 이런 동남권이 인기가 있는 상황이고 가격도 강세인 지역인데, 이들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나오기 때문에 또 과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는 게 진짜 초과 청약의 그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양극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있는 분양들은 언론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강남 대치, 도곡, 청담, 서초, 잠원, 반포, 방배, 잠원, 방배, 그 다음 송파, 문정, 신천 이런 지역에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평당가가 6천만 원대 그 분양가 상한제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시세가 이거보다 한 40% 이상 높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로또 아파트라고 생각해서 상당한 그런 청약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주택가격이 비싸다 높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멘션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은 기본적으로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서울의 주택 공급을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얼마나 가속화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감속하느냐, 이것이 주택 가격에 매우 민감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조례를 이제 바꿨고, 5월 달에 바꾼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이 조례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가 기본적으로 빨라져요. 어떻게 빨라지냐면은, 종전에는 그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나서 그 시공사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에서
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여기서 신청을 하는데 이제는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나서 여기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단축이 된 거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 시공사 선정하는 거랑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건 무슨 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 시행 인가의 그 과정에 시공사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시공사가 결정되면은 조합도 법인이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대여금이라든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공사가 조합에 돈을 빌려주고 조합은 그 자금을 운영 자금으로 해서 이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를 등에 업고 또 시공사의 협력하에 굉장히 이걸 가속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조합 설립 인가 때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건설사들이 그 추진위 단계에서 건설사들이 영업을 진짜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과열 수주라든가 어떤 이제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요 구간에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 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 시행인가까지 다 조합이 스스로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끝나고 나서 자기네가 선정되면 돈도 빌려주고 막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사업 시행인가까지 다 끝나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그 조합에 특별히 케어할 필요가 없게 돼서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적극적으로 수주하는 이런 형태로 양상이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주 시점이 빨라지게 되고요. 수주 시점이 빨라지게 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빨리빨리 굴려가지고 분양까지 갖고 싶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작년 말부터 신통기획에만 조합 설립인가 하고 나서 시공사 선정을 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단지들이 아니 뭐냐 이게 신통기획만 하고 다른 데 안 하는 거는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불공정한 게 맞는 게, 신통기획은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사업 스킴이 아니라 그냥 신통기획이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불과해 가지고 신통기획과 신통기획이 아닌 것 간의 차별을 두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통기획으로 들어온 것만 내가 빨리 해줄게요 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사실 상당한 불공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7월부터 조합 설립인가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다 신통기획처럼 그렇게 바꾼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2009년 레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 사업 재건축이라는 게 원래 오래 걸리는 기간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 조합 설립인가하고 사업 시행인가 사이에서도 거의 3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단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설사가 초기 단계에 개입을 하고 관여하게 된다면 속도도 빨라질 뿐더러 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결국 정비사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비사업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나오는 그런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형평 주택 가격만 강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봤지만요, 뭐 재건축 아파트만 강세다 이렇게 봤는데, 현재 서울에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정비사업의 속도전이라는 그런 불을 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기사들도 보면은 시공사 선정 시기가 2년 정도 앞당겨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 사업지가 종전 서울 8개에서 85개로 늘었기 때문에 이게 다 건설사 수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올해 건설사 수주가 예상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아마도 이렇게 건설사 수주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지금 건설업종이 완전 맥을 못 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뭔가 펀더멘탈하게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뉴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수주 경쟁이 격화될 건데요, 정비 사업이 빨라지는 부분이 진짜 하여튼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과거에는 어땠냐? 03년 7월에 도정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 시행한 다음에 하라고 했거든요. 저도 이때 그 학생 시절에 정비사업 영업을 했었잖아요. 정비사업 영업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 당시에도 정말 그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건설사들이 정말 오만 선물을 갖다 주면서 영업을 하는데, 그리고 조합 추진위원장, 그러니까 조합장이 아니라 추진위원장 레벨에서 건설사랑 진짜 엄청난 유착이 있었고, 이런 게 진짜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점점 거리두기 하면서 조합 설립인가 하고 나서 받아라 라고 바꾸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 13년 온 거예요. 13년 온 건데 그거를 다시 조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상당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이 개인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일감 늘어났고 정비사업 중심으로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불을 지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2006년에 그 뭔가 서울에 뉴타운 붐이 불었을 때랑 유사한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고요. 이게 과열로 가는 그런 단초가 될 법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는 주택 가격이 이렇게 높은 국면에서 서울이 그동안의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부분이 큰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좀 조심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뉴스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요즘에 가격 강세가 나오는 것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조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업계 줄도산 관련해서 기사들이 조금 나고 있는데, 지금 오르는 지역만 뉴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부동산이 대단히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부동산에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지에서는 그늘이 더 짙어진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7월 21일에 KB에서도 분양시장 주요 이슈 점검이란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건설업계가 좀 줄도산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미분양이고요. 미분양은 그림을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43개월 상관에 미분양이 11만 7천 호가 늘었거든요. 근데 21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는 19개월 상관에 5만 7천이 늘었고요. 그리고 현재 하반기에 지방 분양이 남아있는 국면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지금은 지방 주택시장이 저조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증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증감 폭도 굉장히 높다. 이게 KB가 조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8년에는 엄청난 그 위기가 와서 이런 사태가 생겼었는데, 현재 역시 그때와 필적하거나 그때보다 더 센 강도로 위기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이 너무 양극화됐고 비수도권이나 지방의 분양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위축됐는데, 서울과 수도권 특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분양이 과열이기 때문에 또 줍줍 같은 그런 로또 청약 이런 것만 과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언론은 그런 걸 계속 보도하니까 시장 전체가 과열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PF 관련 문제가 작년 말 연초에 조금 있다가 지금 왜 없냐면은 지금 이게 그 시행업계에도 사실 약간 위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PF 관련인데요. 아시겠지만 정부가 주도보를 통해 가지고 올해 1월에 2조 5천억 규모의 PF 보증을 하기로 했는데, 이래서 4월 동안 9천억 정도 보증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PF 사업장이 악화되거나 유동성이 끊겼거나 하는 이슈로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시행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면은, 정부는 최근에 그 기존에 집행한 브릿지론, 그러니까 이게 PF 대출이죠. 이거를 정부가 보증을 해줄 테니까 무조건 연장해라, 이렇게 금융회사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기 때문에 필수는 아닌데, 금융회사를 어마어마하게 간섭을 할 수 있는 게 정부인데, 정부가 권고하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PF 만기거나 연장이 어려운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연장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부도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브릿지론 연장은 거의 내년 총선까지 무조건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위기들이 점점 내년 총선을 전후로 그때로 좀 많이 적체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말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시행사들은 두 자릿수로 차입을 하기 때문에 자본이 100이면 부채가 900억 정도 되거든요. 자본 100억이면은 900억에 대한 12% 이자가 월에 10억씩은 나가기 때문에, 이게 한 12달, 10달 정도 하면은 원래 자기 자본이 다 잠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도를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브릿지론 대출을 그냥 정부가 보증해 줄 테니까 계속해서 연장하도록 해서 생명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부실이라든가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 어쨌든 부도라든가 문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거가 좀 굉장히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눈치채기 어렵지만, 사실은 기저에서는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강남 강북 격차 벌어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네프콘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중요한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부동산원에서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떴습니다.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어떻게 찾냐면, 부동산원에 가서 이 부동산 통계를 클릭하시면은
왼쪽에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가 있는데요. 이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를 클릭하면 여기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떠지면서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나와요. 이게 월간으로고 실거래이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가시성이 높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22년 6월에 180에서 140일 바닥 찍고 지금 152.8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180에서 152.8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120에서 103 찍었다가 106 올라와서, 그래서 부산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좀 저조하다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20에서 101 찍고 지금 102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사실상 거의 회복이 잘 안 된 그런 미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144에서 114 찍었다가 119로 올라왔는데 한 3.5% 정도 올랐다. 바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 광주 같은 경우는 140에서 125, 지금 127 거의 똔똔이고요. 그리고 대전 지역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154에서 131 찍고 지금 135. 여기도 지금 2점 몇 퍼센트, 3% 가까이 바닥에서 반등했지만 미미한 수준이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107에서 95 찍고 97로 왔는데 여기는 정말 굉장히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드라마틱한데 143에서 117 찍고 128로 왔기 때문에 세종이 그 낙폭이 굉장히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22년 1월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150대까지 갔다가 117로 내렸다가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1년 1월, 한 21년 6월부터 이렇게 전체 기간을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긴 시계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서울의 경우에는 21년 10월 달이 그 지수 기준 정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정점에서 22년 초에 살짝 조정되고 연초에 잠깐 반등했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180 레벨에서 이렇게 141로 고점 기준에서는 188에서 141로 빠졌기 때문에 거의 25% 하락을 했고 여기서 152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상승이 최근 들어서 나타났는데 저는 이 기간에 특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약제도가 바뀌었고 다른 지방 대비해서는 그 서울에 돈이 몰려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는 조금 조심하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5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라고 해서 그 페이퍼로 레포트를 냅니다. 그래서 페이퍼 레포트를 보면서 5월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먼저 아파트랑 주택을 전부 포함한 전국 기준으로 그 22년 5월에 137에서 지금 117까지, 작년 말에 117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지금 한 120으로 올라왔고요. 수도권은 154에서 131, 13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파란 거랑 이게 잠정적으로 다음 달 것까지, 그러니까 6월 달 것까지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두 달치를 보여줘요. 그래서 요거 대비 요거를 보시면은 이번 달에 요만큼 상승을 했는데 0.5% 상승했는데 월 기준으로 다음 달에 요만큼 상승하겠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실거래 가격 지수 전체적으로 저는 아까 요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06년부터 실거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쭉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관건은 조금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보긴 할 건데요. 근데 이 주택 지수에서 광역시나 지방광역시나 도를 보면은 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번 5월 달은 상승을 했는데 6월에는 하락할 걸로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시장의 양극화를 지표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는 전국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에서 117 찍고 120으로 올라왔고요. 지난 5월 달에 0.8%, 수도권은 1.2%, 지방은 0.4%. 확실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승폭이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높았고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0.7과 0.25%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수도권 지방 이렇게 있는데 확실히 수도권의 상승폭이 높았다가 하락폭이 컸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전국 지표고 아래는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역시랑 지방도를 보면은 광역시, 지방도는 유사하고 수도권 대비해서는 차이가 좀 나는 편이죠. 그리고 서울을 좀 더 뜯어보면은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전체로는 이번 5월 달에 1.43%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이 180에서 141로 거의 저점을 찍었다가 지금 152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달에 1.43% 올라왔는데 다음 달에도 1.3%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게 한 154 이상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꽤 그런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징적으로 도심의 경우에는 6월 달에 마이너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동남권 지역은 강남권을 말하는 건데 강남권은 이번 달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 다음 달은 조금 저조할 거로 보고요. 동부권은 6월 달 상승률이 조금 높을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원래 이게 4월 달 데이터만 보더라도 0%대긴 했는데 반등폭이 크다. 그런데 그 지수를 보면은 요렇게 요 정도로 생겼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21년 10월이 정점이었기 때문에 정점이 거의 180대였고요. 180에서 140 갔다가 지금 150 정도로 올라온 이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막 호황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그냥 군불 떼는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을 보시면은 부산, 대구 이런 지역은 확실히 0%대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잠잠한데 인천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게 이번 달에 조금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점비 회복한 회복폭이 너무 작아서 104.8에서 106점, 103에서 뭐 102.7 이렇게 회복폭이 되게 작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실히 그 시장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세종의 경우에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세종만 낙폭이 좀 세게 반등을 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간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냈는지 이 실거래 지수 개별 테이블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장이 자꾸 양극화됐다 얘기를 하는 게 상반기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월에 1%대 상승을 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여전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퍼센티지를 보이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리고 6월에도 지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서울 지방에 그 상당한 양극화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분양이라든가 미분양과 연계됐을 때 이런 부분이 증폭될 수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역전세 같은 경우에도 역전세도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 더 큰 문제로 작동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우려스러운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이달까지는 4,900원이고 다음 달부터 인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구독을 해주시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프콘 지금 찍는 거는 스트리밍으로 찍는 건데요. 실시간으로 제가 라이브에 참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들으시면서 남기면은 저도 실시간으로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스트리밍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한 주간 있었던 주요 뉴스나 발표됐던 주요 통계들 이런 걸 보면서 그거에 대한 제 해석과 코멘트를 덧붙일 거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큰 그 흐름이나 이런 방향은 뭐냐면은 22년 7월부터 23년 1월까지 시장에 그 부양책이 없었을 때 시장이 굉장히 자유낙하를 했는데 그 가격 차트 보셨잖아요. 제가 부동산 그 통계 정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 실거래가 되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요 180대까지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렇게 140대대로 자유 낙하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민낯이었는데 너무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2월 달부터 그 부양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을 44조 원 이상 배치를 하면서 이 자산 시장을 부양을 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의도적으로 서울에 돈이 조금 쏠리도록 서울과 관련된 여러 규제들을 전부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과 서울에 그 한정적인 돈으로 제한적으로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하면은 서울로 돈이 밀려오게 되면서 지방에서 서울에 주택을 구입하던 외지인 비중이 한 20%였는데 지금 25%대로 증가를 하면서 외지에서 더 초과적으로 서울 주택을 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서울 주택시장 강세가 나오고 있고 뉴스들은 전부 이쪽으로만 도배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라든가 아니면 서울과 지방을 나눠 봤을 때는 지방의 침체는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과열됐다고 보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양 프로그램이 올해 9월 정도 되면 종료가 될 텐데
그렇게 종료가 되고 나서도 지금처럼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뭐 4월, 5월, 6월부터 이제 강세 쭉 올라오니까 자산시장 다시 강세지 않냐 이러면서 막 빠지기보다는 조금 더 긴 시계열과 같고 긴 안목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